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윤 전문항 해설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잘 보셨나요? 사실 이번에 생활관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등급컷은 생각보다 또 꽤 낮게 나왔더라고.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나온 문제들이 사실은 쌤이 지금까지 이거 사실 막 잘난 척 하는 건 아닙니다만 쌤이 사실 지금까지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이랑 기출의 메타에서 알려준 내용들이 그냥 싹 다 출제가 된 것 같아. 그거를 잘 무난하게 따라와가지고 내용들을 잘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한 친구들이었다면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 커리큘럼을 무난하게 따라온 친구들은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믿고, 만약에 생 커리큘럼을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도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복습이 잘 안 돼 있는 거다. 복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은 결국은 N 회독이 중요하다고 쌤이 맨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있는 개념 완성,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정리해놨던 이 개념 완성,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에서 필기도 돼 있고 문제도 풀려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쌤이 안 풀어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을 다 들으셨다면 그 안에서 필기해둔 내용들, 형광펜으로 막 밑줄들이 많이 그어져 있을 거고 문제들이랑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설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N회독을 한다는 건 인강을 처음부터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그걸 2회독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한 번 더 읽어보면 3회독이고 뭐 그런 거예요. 특히 밑줄 그어진 부분이라든지 필기가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다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요 내용들에서 쌤이 어떤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이런 내용들은 그 부분만 인강을 다시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된다라고 쌤이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N회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생윤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면 100% 그 N회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졌을 테니까 그렇게 좀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출의 메타까지 무난하게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기출의 메타에서 쌤이 강조했던 부분들, 제시문 읽으면서 요 내용은 앞으로 선지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싹 다 나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랑 관련해서는 별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출의 메타도 사실 N회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히 그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쌤이 제시문에서 밑줄 끄면서 요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따로 필기해주거나 강조해가지고 설명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N회독을 하시면서 최소한 이제 9월 평가원 전까지는 3회독 정도까지, 저스트디스든 기출의 메타든 둘 다 3회독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교재를 읽어보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인강 찾아보기, 그런 느낌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9월 평가원에도 거의 완벽한 완성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재가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의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킬 더 킬러라는 다음 커리큘럼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출의 메타는 지금 시점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2주 정도만 하면 나머지 다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한 2주 정도 이제 기말고사 휴강 기간 가지고 바로 킬 더 킬러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총평에서도 또 했던 얘기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항 해설로 좀 빠르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앞에 내용이 너무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어, 그렇지? 1번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윤리학은 특정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경험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도덕 현상이라는 걸 경험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설명한다. 설명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라고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윤리학이라는 건 여러 사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사회들에 가가지고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런 걸 길게 적어내려가고, 다른 말로 기술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들어간단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과학이란 개념 자체가 내 가치가 너무 개입되어 버리면 인과관계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적고 그 현상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는 기술윤리학에 해당이 되죠. 기라고 적으시면 되고,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하고 도덕적인 관행이라는 걸 평가할 수 있도록,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구축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라는 걸 만들어 나가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규범 윤리학들 중에서도 가치 판단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사실 평가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준다라는 건 사실은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 중에 규범윤리학밖에 없단 말이지. 그 중에서도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하는 걸 강조하고 이상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 다른 말로 이론이죠.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 되겠습니다. 실천 규범 윤리학보다는 이론 규범 윤리학 쪽에 가까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기술 윤리학,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천 지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지 기술 윤리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된다.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보다도. 2번 기술 윤리학,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이게 기술 윤리학이지, 그렇지? 각 문화권의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도덕 현상들이 있어. 어떤 나라에 가면 이제 결혼이란 걸 막 일부 다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 가면 일부 일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결혼 문화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옳은 거라고 믿는 사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다음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 그게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이론 규범 윤리학,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건 메타 윤리학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걸 보통 의미론이라고 부르고, 어떤 단어, 용어, 서술어 이런 것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메타 윤리학이 하는 일이죠. 4번 이론 규범 윤리학,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과적 설명이란 건 기술 윤리학이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어떤 도덕의 기원과 발달,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덕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이유는 뭔지, 그거에 따른 결과는 뭔지, 이런 과정들을 논리적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사회에 어떤 이런 도덕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낸 근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기술 윤리학이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5번 기술 윤리학이랑 이론 규범 윤리학, 도덕적 추론의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도덕적 추론, 합리적 논증의 구조, 논리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 규범이라는 거 혹은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뭐 3단 논법 이런 거에 기반해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의 주요 탐구 주제 중에 하나인 논리론이라고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윤리학도 아니고 이론 규범 윤리학도 아니고 메타윤리학이 얘기하는 논리론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이 2번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다음 2번.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반론이다 반론, 기억에 대한 근거를 그냥 찾으라는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억을 먼저 알아내고 기억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대전제, 소전제, 사실 위에 있는 건 안 봐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제는 대전제 결론이 있는데 소전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대전제랑 결론에 중복되는 내용을 그냥 지워버리고, 쌤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뒤쪽에 있는 거를 앞으로, 앞쪽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 거죠. 인공임신 중절, 다른 말로 낙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찾아보자고.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반박이 아니지.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태아를 없애는 것은,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태아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면 반론이랑은 상관없지. 그냥 요 소전제에 대한 근거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2번, 배아, 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다. 이것도 잘 보면은 태아와 성인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 즉 인간이라는 종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태아도 인간이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야. 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완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돼. 요거 2-1단원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지.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 2-1을 정리를 하면서 쌤이 요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독해 문제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 특정 주장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낙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면 그 주장들의 근거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두긴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걸 달달달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보면 기억이 날 정도로까지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아예 기억이 안 나. 이런 걸 보통
종의 구성은 논고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아예 기억이 안 나면은 저스티스 개념 완성을 N해독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도 반론의 근거가 아니에요.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퀄 태아도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그 반론이 아니라 그냥 이 소전제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태아가 인간이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에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이걸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요거는 일종의 낙태 반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생명권은 가진다는 얘기잖아. 어찌됐든. 그러니까 낙태를 해버리면은 인간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소전제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어버리겠습니다. 4번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이지 인간으로는 간주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박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낙태라는 게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태아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태아를 제거하더라도 인공 임신 중절을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한 얘기가 돼가지고 4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번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한다. 이것도 틀리죠. 그렇죠? 태아가 인간의 생명을 가진다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어쨌든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권을 갖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소전제의 그냥 근거로 활용되는 말에 가까운 거지 실제로 이 소전제를 반박하는 얘기로 보기는 어렵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3번 의사소통 행위 개념은 말이든 말 이외의 수단이든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걸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누가 떠올라야 돼? 하버마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건 하버마스. 기본적으로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게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능력. 이걸 잘 개발을 하고 발휘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표출을 하면서 서로 비판도 하고 논증도 하고 논박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결론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버마스인 걸 감안하고 의사소통 행위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 말이든 말 이외의 수단이든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음성 언어로 말로 하지 않아도 문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수화 같은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이외의 수단이라도 괜찮으니까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작용에 관련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버마스랑 관련해서 쌤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되게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담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으면 이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없어버리면 그럼 담론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담론의 잠재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 규범이 옳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담론을 통해 가지고 만장일치가 돼도 그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니까 행위 능력과 언어 능력은 담론의 잠재적인 참여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쌤이 앞에서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랑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일치된 의견이라는 거 결국 만장일치를 뜻하는 거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잖아.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규범에 기반해 가지고 내 행동을 조정하면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행위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언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듣겠는데 내 의견은 그거랑 좀 반대야. 이런 식으로 서로 논박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만장일치된 의견을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은 논증적인 대화, 논증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서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려는 하나로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의견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근거를 대고 그게 비판, 재반박 이런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만장일치의 합의로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담론이고 그것이 바로 도덕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하버마스겠죠. 1번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하면은 의사소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도 되고 말 이외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말이든 말이 아닌 수단이든 언어 능력이 아예 없잖아? 그럼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맞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담론의 잠재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2번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진 않는다. 아니. 의사소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이 필요해.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돼 있잖아. 사실상 독해 문제지, 그치? 읽어내면 되는 거죠. 3번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 논증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당연하지. 의사소통 행위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내 행동이 조정될 필요도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행위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합의를 위해 가지고는 논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증명 나가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주면 되겠죠. 4번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비판도 하고 서로 재반박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논리가 충돌한 다음에 더 나은 논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담론이기 때문에 비판 같은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의 이해관계를 얘기하고 주장을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쌤이 저스디스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어. 내 이해관계 얘기도 할 수 있어. 내 감정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 다만 그게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합치된 의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나의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항상 관철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토론장에서 내 이해관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해관계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잘 반영된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버마스가 강조하죠. 그런 걸 이제 말하자면 상호주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5번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행위를 강제로 조정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강제 없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다수의 의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만장일치된 의견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된 규범을 뽑아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된 규범을 개인들이 따르게 되는 거는 강제당해서 따른다고 보다는 모두가 옳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물론 그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면 현실에선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이 다수의 의견이란 걸 통해서 담론 과정에서 행위를 강제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강제 없이 의견이란 게 합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는 당연히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덕 얘기가 시작부터 나오죠. 인간이 습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능력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덕이라는 능력이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쉽게 말하자면 대충 어떤 얘기냐면은 요거 여기쯤만 봐도 사실 대충 각이 나와야죠. 덕이 결여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덕이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덕윤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사람은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쌤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맥킨타이어인데 이 맥킨타이어가 대략 어떤 얘기를 하냐 이 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능력이야.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혹은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야.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도 하죠. 후천적으로 습득한 인간의 일종의 능력인데 이 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덕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을 성취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따지잖아? 그럼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효도 뭐 이런 것들이지.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게 말하자면 실천 관행이야.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 그럼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라고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 덕이 있는 실천 관행. 관행이란 거 이제 관습 뭐 이런 표현이거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라고 요구되는 것들. 그런 것들 안에는 선이라는 게 내재돼 있어서 이 효도라는 행위 자체에 선이라는 게 내재돼 있어서 우리가 덕을 갖추고 그 덕을 실천하게 되면은 효도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효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효도라는 행동 안에 있는 선함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맥킨타이어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덕이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선들을 성취할 수 없게 만들겠지. 그치? 덕이 없으면 효도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선을 성취할 수도 없겠지. 핵심적인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 맥킨타이어가 하는 얘기예요. 문제 상황입니다. 학생 A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려고 용돈 모으는데 우연히 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에서 자기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 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용돈으로 아동을 후원할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맥킨타이어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이거 답이에요. 왜냐하면 덕윤리, 특히 맥킨타이어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사상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을 공동체주의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공동체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공동체라는 건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 아니다. 공리를 그냥 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으로 계산하는 공리주의랑은 다르게 개인의 총합이 사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랑은 다르게 공동체주의는 우리 개인이라는 존재의 도덕은 항상 사회의 뿌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 개인들의 총합이 단순히 공동체가 아니야. 공동체는 엄청나게 많은 전통, 역사, 맥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서사에 기반해가지고 자아를 형성하게 돼 있어. 서사적 자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공동체에 소속된 채로 태어난 존재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어딘가의 국민이고 그렇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도덕을 절대로 공동체랑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건 맥킨타이어 보기에는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에 너무나 필수적인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는 거는 칸트 스타일이지, 그지? 관습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준칙이야.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자율적이라는 건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적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격리된 말하자면 실천 이성만을 가지고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준칙들 그 안에서도 보편화 정식과 목적성, 인격성 정식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만족시켜가지고 탄생한 정언 명령에 따라가지고 행동해라. 도덕 법칙에 따라가지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를 칸트가 하기 때문에 자율적 준칙이라 그러면 사실상 이꼴 도덕 법칙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칸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거지. 공동체주의자니까. 도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쌤이 요즘에 도구적 이성이라는 단어가 이 평가원이든 수능이든 자주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보통 도구적 이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자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생활관리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따지자면은 도덕이랑 관련 없이 철저하게 자원 중심으로 경제적인 효율성 중심으로만 기능하는 이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할 법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4번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세요.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해라 라는 얘기는 당연히 맥킨타이어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공익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라는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건 어디 입장입니까? 공리주의 입장이지. 철저하게 유용한 결과, 모두에게 효용이 있는 결과, 쾌락을 줄 수 있는 결과 이거를 딱 방점으로 딱 삼아버린 다음에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라 얘기하면 그건 공리주의의 입장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것일 거고 벤담 같은 사람이요. 맥킨타이어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무조건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습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따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한 결과를 기준이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이건 공리주의의 입장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5번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모두의 이익, 모두에게 좋은 것, 공익, 공동체에 옳은 것 그런 거에 순응하기보다는 이라고 하면 안 되지. 순응해야지 당연히 맥킨타이어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 관념에 따라 행동하라. 자기만의 고유한 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의 목적을 따라가라. 나에게 좋은 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맥킨타이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해당되고요. 5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갑.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한 방식이다. 기술을 철저하게 도구로서만 활용하면 안 돼. 물론 도구일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수단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죠. 이 사상가 입장에서. 기술은 수단일 수 있어. 하지만 수단만이라고는 볼 수 없어.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면 안 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 근데 도구로만 활용하면 안 되고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안 돼. 기술은 타른페의 한 방식이거든 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이 사람 누군지 딱 알아봐야죠. 그렇죠? 타른페는 하이데거가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이랑 관련해 가지고요. 타른페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은폐해서 벗겨낸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가 여기 있으면은 이 존재 의미를 밝혀내는 거, 그런 게 말하자면 기술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석유라는 걸 그냥 사람들이 그냥 까만 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불 붙이면 잘 타는 그런 물,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이 밝혀지면서 아, 석유가 이런 존재 의미가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증기기관에 넣어가지고 기계를 빠르게 돌릴 수 있겠구나, 엄청난 수단적인 가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기술의 본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에 그동안 망각되어 왔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말하자면 그전까지는 우리가 기술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 기술이라는 건 이 타른페를 통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규정해 준단 말이야. 자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를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 게 말하자면 기술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기의 기술이라는 건 타른페 방식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내재적 가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 그런 평화로운 기술이었다면은 요즘의 현대 과학 기술이라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타른페를 하고 있다는 거지. 현대 과학 기술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 자연이라는 존재 혹은 또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까지도 도구적인 영역으로만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연도 그냥 철저하게 자원을 더 생산하기 위한 수단, 에너지를 더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해가지고 자연을 인간이 되게 폭력적으로 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인간마저도 그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 넣어버려가지고 인간마저도 철저히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자원으로만 간주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현대 과학 기술의 타른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단 말이야. 타른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현대 과학 기술의 타른페가 나쁜 거지. 옛날의 기술이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닌 거고, 어쨌든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에 특히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 결국은 타른페를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이라는 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과 맺는 관계,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데거가 기술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기술은 어느 정도 수단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 가치 중립적인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 이 수단이기도 한 기술이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을 조종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하이데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이라는 거에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누구? 야스퍼스. 바로 나와야죠. 기술은 마치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의 건틀렛과 같아서, 이 건틀렛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딱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걸 타노스가 딱 껴가지고 손가락을 딱 튕기면은 인간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는 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선한 사람이 잡아가지고 딱 튕기면 다시 인간들을 살려내는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기술 그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야. 그럼 선이나 악은 어디서 오냐? 인간이 가진 목적에서 오지. 인간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이 악해지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핵 분열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핵 분열 기술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디 떨구면 악한 거고, 핵 분열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막 공급하고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은 선한 결과를 내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나 기술은 그러니까 결과의 영역으로 가면, 활용의 영역으로 가면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에 선하게 사용하는 거, 선용과 악하게 사용하는 거, 악용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다른 근원들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잡는가?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없어. 인간만이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목적이 기술에 선하게 사용되냐 악하게 사용되냐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야스퍼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이데거,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맞지. 현대인이 기술의 본질은 타른페야. 기술은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정의내려. 이걸 잘 모르고 자꾸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걸로 간주하는 거야. 기술이 그 자체로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하지만 하이데거 입장에선 기술 그 자체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의 본질, 다른 말로 타른페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니은, 하이데거,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게 타른페야. 그게 타른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식. 이게 타른페라고. 기술의 본질이라고. 그게.
사실은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감춰져 있던 것들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뽑아내기 위해서만 일종의 그런 기계 속에 돌아가는 톱니바퀴로서만 자연이나 인간을 간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디귿, 야스퍼스,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건 아니지. 기술이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지. 언제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게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선하게 사용되거나 악하게 사용되거나 이때는 선악이 개입될 수 있다고. 기술의 활용 그리고 기술의 결과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야스퍼스든 하이데거든 다 가치가 개입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기술 그 자체 핵분열 기술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하이데거는 타른페 방식이 악할 수도 있어. 같이 개입될 수 있지. 야스퍼스는 핵분열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핵분열 기술이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돼 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야스퍼스든 하이데거든 이건 악한 결과다. 이건 선한 결과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고 선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일 뿐이지. 야스퍼스 입장에서도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건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가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이거는 개념 완성 때부터 많이 강조했단 말이야. 기출의 메타 하면서 또 얘기했고 가치의 개입이라는 거는 야스퍼스든 하이데거든 기술의 사용과 활용 이런 영역에서는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은 선택 이런 영역에서도 기술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개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나 둘 다 얘기한다라고 쌤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기억하고 계셨으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 좀 꼼꼼하게 안 읽고 이제 대충 읽었으면 그냥 가치 중립적 이것만 보고 이제 오 하셨으면은 약간 반성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 하이데거랑 야스퍼스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야스퍼스한테는 기술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그냥 건틀렛이라고 그냥 이 장갑이라고. 장갑은 당연히 수단일 뿐이지. 인간의 목적이 들어가면 이게 선한 결과 악한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는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철저한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거예요. 목적은 인간이 만드는 거고. 야스퍼스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말이고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딱히 자세하게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타른페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기술은 당연히 인간에게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 정도로 인정하는 문장이기도 해요. 여기도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기술 그 자체가 타른페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규정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동시에 기술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수단만이 아니란 얘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기도 하다. 타른페라는 본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이데거 입장에서도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독해를 잘 해주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스퍼스 입장에선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만 하고 하이데거 입장에선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타른페라는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6번.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찾아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만 금전적 능력만으로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사실 생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좀 명성을 얻으려 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 사상가를 알아내셔야 돼요. 누굽니까? 금전적인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만 그냥 금전적 능력만으로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명성을 얻고 싶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그러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것만으로 나한테 명성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통장에 있는 걸 맨날 까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과시 소비를 한다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배블런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 소비를 해. 구찌를 사고 루이비통을 사고 막 그렇게 된다고. 꼼데가르소 뭐 이런 걸 사고 막 그렇게 된다고. 배블런의 얘기죠. 이 수단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해.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당장 오늘 하루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조차도 빚을 내가지고 막 이상한 명품 브랜드를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배블런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치품을 막 사게 되는 거지. 명성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유층들의 생활 양식을 따라해가지고 나도 부유층인 건 마냥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 따른 경쟁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나 남들보다 좋은 거 입고 타고 다녀. 이런 거에 따른
따라가지고 과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해가지고 경쟁하는 거.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 행위를 모방하게 되는 것이고 부자들이 사는 걸 따라 사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끼리도 경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앞서 나가려고 한다고. 나랑 너랑 똑같은 계층이지만 나는 구찌를 입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에서도 지금 당장 밥 먹을 게 없다 이거야. 근데도 막 반지하에 이렇게 막 당장의 월세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막 어떻게든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비싼 차를 사야 되고 막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블론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과시소비 현상이다. 1번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인가? 당연하죠. 여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과시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부자들만 하면은 그래. 그들만의 소비 방식이겠거니 하고 봐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전염된다고 말하자면은. 아래층에 있는 최하층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행사해버려가지고 정말 나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명품을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동일 계층 내에서의 경쟁심은 과시소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이거 독해 문제죠. 여기 분명히 뭐라 돼 있었어? 같은 계층 사람들끼리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과시소비를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를 모방해가지고 별로 쓸모도 없는 데다가 돈을 막 들이박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 주니까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부유층이 과시 소비를 하게 되면은 별로 쓸모도 없는 상품에다 돈을 막 박으면서 나 이렇게 과시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돼야 되는가?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에서도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구찌를 사야 돼.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차는 절대 팔지 않아. 그러면서 버티면서 그냥 계속 허세를 부리게 만드는 그런 게 과시소비 현상이라는 거.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가 전제가 안 돼 있어도 명성을 위한 욕망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 되겠습니다. 7번 갑을사장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군자라고 표현하면 아무래도 유교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군자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니까.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기 한자 두 글자씩이 딱딱 붙어 있죠. 군자라는 단어가 딱 나왔으니까 무조건 유교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군자라고 앞에다가 적어는 놨지만 지금 천하에 그 똑똑하다고 얘기되는 이 군자라는 양반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여지길 바라고 가난한 걸 싫어하고 어지러운 걸 싫어하면 아울러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거 두 글자 뭘 것 같아? 서로 이롭게 해야 돼. 두 글자 뭘 것 같아? 첫 번째는 겸애고요. 두 번째는 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커리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걸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두 글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얘기고 하나는 서로 이롭게 해라, 이득을 줘라 이런 얘기면은 겸애교리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 누구야? 묵자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군자만 보고 유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글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서 유교를 비판한 묵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군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은 유교에 대한 일종의 비판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쌤 이거 한자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러면은 물론 외워주는 게 좋지. 외워주는 게 좋은데 사실 안 외워도 이 내용만 봐도 알아봐야 정상이야. 잘 생각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 유교의 인이라는 개념을 차별하는 사랑, 별애라고 비판하면서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겸애라는 단어를 쓴 거구나. 서로 사랑하고 여기에 더해서 서로 이롭게 하고 이 두 가지의 한자 두 개를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거 보자마자 아 묵자가 맞아 그랬지. 겸애교리라 그러면서 평등한 사랑 강조했고 서로에게 이득 주는 거. 일종의 그래서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는 약간 공리주의스러워가지고 동양의 벤담 이런 별명 가지고 있다 그랬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약간 예수랑 비슷해서 동양의 예수 이런 별명 가지고 있다고 쌤이 얘기했었지. 이 정도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만 항심 이렇게 하는 거죠. 맹자. 이거 모르면 진짜 문제 있어 그지. 생활과 윤리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무항심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교과 과정 속에서 3번이 나오는데 쌤도 그래서 마지막에 무항산 가르칠 때는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서
무항산, 무항심을 지금까지 모르면 문제가 많다. 이제 슬슬 질리지 않냐.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는 거지.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게 사는 거지. 비도덕적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의무로서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의무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다라는 거. 기억, 묵자,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묵자가 말하는 겸해라는 게 완벽히 평등한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나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내 나라 사람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묵자의 겸의 개념이란 말이지.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완벽하게 평등한 사랑, 이걸 강조한 게 맞습니다. 니은 묵자,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묵자 제시문을 봤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묵자라는 사람은 전쟁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전쟁하라 그랬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디귿, 맹자,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궁핍한 백성은 뭐가 없겠어? 일정한 생업, 항산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항심이 없어져서 도덕적 일탈을 저지르면 그 누구 탓이에요? 군주가 생업을 마련해주지 못한 탓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 거지. 가난한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일탈하면 무항산, 항산을 제공해주지 못한 이 무항산의 상황을 만든 군주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기본적인 맹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디귿선지 맞는 얘기. 리을, 갑가을,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묵자 입장에선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묵자도 엄밀히 말하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묵자는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리즉의라고 해가지고 이익이 의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묵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거, 의로운 거는 결국 이익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득을 주면 그게 의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묵자 입장에서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는 마치 이로움보다 이로움을 중시한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의와 리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랑 의로운 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자 입장에서 좀 애매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맹자가 너무 틀렸단 말이죠. 군주는 의로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이로움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공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항산 같은 걸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로움을 이로움보다 덜 중시한다라고 얘기하면 도덕 덕후인 유교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야. 도덕 덕후인 유교 입장에선 의로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심지어 생명보다 의로운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살신 성인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교 입장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맹자 날려가지고 이선지 틀렸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 2번이 되는 것이고요.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처음부터 문화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화산업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도르노 이 정도 이름은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거. 문화산업론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그래도 좀 풀어보셨으면은 이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화산업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굉장히 획일화시켜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 마치 기계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 찍어가지고 만들듯이 사람이나 상품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화 자체도 완전 획일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 문화산업은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 이거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주체적인 사고 능력을 빼앗아 버리고 그냥 이 산업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지감 열라고 그냥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뭔가 아이돌이 나왔어. 그럼 그 아이돌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그 아이돌은 약간 댄스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노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는 좋지만 이런 노래는 아쉽군. 이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돌이 나왔어. 내가 좋아하는 소속사에서 나왔어. 그럼 그냥 달려가서 굿즈 사. 그냥 노래가 안 좋으면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아이돌과 일체화가 딱 돼가지고 내 아이돌에 대해서 공격을 해? 이거는 미친 듯이 방어한다. 그러면서 반대편 그룹한테 악플 달고 막 그러고 있는 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문화산업에 종속돼 있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세상을 구성하지 못하고 그냥 철저하게 문화산업에 의해서 대신 생각하는 역할을 그냥 맡겨버린 거라고. 문화산업한테. 고객에 대한 문화산업의 가장 큰 봉사가 뭔 줄 알아? 빼앗긴 인간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대신해 주는 거야. 내가 생각해 줄게. 이번에 나오는 아이돌 훌륭해. 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돌 앨범 사고 그냥 굿즈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문화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산업이 문화상품의 소비 촉진과 이윤 증대를 위해 가지고 그치? 얘는 철저히 이것만 생각합니다. 문화상품을 더 많이 사. 그리고 이윤을 끌어올려야 돼.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이미 다 분류해놨어. 알고리즘이 보통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야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 광고를 보다 보면 물건 한두 개씩 사게 되는 거고. 쌤 저는 유튜브 봐도 광고 안 사는데요. 네가 안 사도 다른 사람들이 사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한두 개씩은 이렇게 막 마음에 동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문화산업이 원하는 바란 말이야.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완전히 분류해놓고 당장 얘들이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물건 사고 또 물건 사고 이윤을 계속 올릴 수 있게.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상품 그런 거 없어. 그냥 정해진 대로 넷플릭스에서 추천하는 대로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보는 거야.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에 붙들려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냥 상품 나오면 가가지고 지갑 꺼내서 돈 사는 노예, 기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문화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 인식 능력을 무력화하지. 그치?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고 오늘날 문화산업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회의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화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 다 비슷비슷한 아이돌, 비슷비슷한 명품들, 비슷비슷한 노래들, 비슷비슷한 영화들 그냥 그대로 딱 틀에 맞춰가지고 뽑아낸 거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증진하는 거랑 상관없다. 3번 현대인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전혀 벗어나 있지 않죠. 완전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소비자의 주체성은 문화산업의 은밀한 작동 방식에 의해서 강화된다. 강화되지 않죠. 약화되죠. 소비자의 주체성이라는 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의식을 조작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5번 문화산업은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게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분류한다. 상업적 이윤과 절대 무관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끝은 결국 이윤 증대를 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상품이나 문화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 촉진과 이윤 증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다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비자를 위해라고 보기도 힘들고 소비자가 이제 철저하게 지갑을 열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분류하고 소비자들을 그 틀 안에만 가둬놓는 곳이기 때문에 답 자체는 1번인 게 무난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9번입니다.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 자연과 인간 윤리 문제죠. 갑, 삶의 주체, 레건. 이거 뭐 제시문 해설할 필요가 있을까? 단순히 살아있음 이상이 포함된다. 이런 거 사실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애들을 삶의 주체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이 삶의 주체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삶의 주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각과 기억, 쾌고감수성, 쾌고감수 능력, 미래에 대한 관심, 자기의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거.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복지를 추구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저스티스에서도 기출의 메타에서도 계속 정리해주고 있는 바기 때문에 이런 거 삶의 주체의 특징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유기체,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테일러죠, 테일러. 개별 유기체는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거 그리고 질서정연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니는 게 이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만의 좋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5월 학평에서 꽤 중요한 제시문으로 나왔었는데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하는 건 사실 기계도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하거든. 근데 우리가 기계를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기계는 고유의 선이라는 게 없거든. 나름의 좋음이라는 개념이 없고 인간의 좋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는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하긴 해도 고유한 선이 없으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아니다. 생명은 항상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선을 가져야 생명이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항상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칸트의 간접적 의무랑 관련된 얘기죠. 이거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 했던 얘기니까. 레건, 테일러, 칸트. 저스티스에서도 그리고 기출의 메타에서도 끊임없이 칸트의 간접적 의무는 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이제 커리큘럼에서 들으셨으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레건, 테일러, 칸트 A부터 봅니다. 레건만의 입장이어야 돼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무조건 온리 인간밖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가 당연히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레건만 얘기하나? 당연히 테일러도 얘기한단 말이야. 인간이 아니어도 생명이라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건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다. 레건 입장에서도 삶의 주체 중에 인간 아닌 존재들, 한 살 이상의 포유류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테일러 입장에서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없어도 생명이라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인간이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다른 말로 이성이 있어야만, 자율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칸트 빼고 레건 테일러의 공통점, 그러니까 C 위치로 가는 게 맞겠어요.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칸트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이다. 이건 최근에 기출매트에서 쌤이 정말 많이 얘기해줬던 거야. 그치? 간접적 의무를 얘기하는
존재라는 거는 생활관리,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통틀어 가지고 칸트, 아퀴나스 정도밖에 없다고. 다른 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간접적 의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칸트만 하는 것이고, 레건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학대를 금지해야 될 근거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 아니야. 인간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인간한테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근거는 동물 자체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라고. 레건 입장에선 삶의 주체인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의무론적으로 절대 수단으로만 대해져서는 안 되고, 다른 말로 자원시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추구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고, 테일러 입장에선 동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즉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금지해야 되는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레건이나 테일러, 뭐 그 외에 뭐 싱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레건과 테일러의 공통 입장이고, 칸트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보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걸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이 해석이 좀 더 옳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태계의 개체로서의 구성원들을 의미한다고 출제자가 의도를 하고 출제한 걸로 보입니다. 쌤이 느끼기에는 거기가 거의 100%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생태계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개체를 의미한단 말이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 구성원들. 얘네들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생활관리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2명밖에 없어. 누굴까? 레오폴드랑 네스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 특히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그 자체가, 어떤 집단으로서의 생태계가 도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생태계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생명 공동체 그 자체, 대지 그 자체, 자연 그 자체, 지구 전체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혹은 동물종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식물종, 집단으로서의 동물종, 식물종, 식물군, 동물군, 이런 집단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레오폴드다 보니까,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속에 있는 개체 구성원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야. 생태계 그 자체도, 혹은 생태계 일종의 집단으로서의 생명 공동체도 그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레오폴드는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레오폴드가 할 법한 얘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야? 개체론자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태계의 개체 구성원까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레건, 테일러, 칸트 그 외의 개체론자들이 전부 다 요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할 내용으로 출제를 했다고 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원은 개체 구성원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성원, 개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집단 전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집단 전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요 중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XXX에 해당이 돼가지고 요거는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뭐 생태계 구성원만이, 생태계라는 건 일반론적으로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 삶의 주체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태계 밖에 있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랑 관련한 선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생태계 안에 있는 애들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막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생태계 안에 있는 애들 말고 생태계 밖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셋 다 입장에서 레건도 생태계 밖에 있으면 삶의 주체 아닐 거고, 테일러도 생태계 밖에 있으면 생명체 아닐 거고, 칸트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생태계 밖에 있으면 인간도 아닌 존재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건 아닌 게 아니지. 생태계 구성원만, 뭐 인간이든 생명이든 삶의 주체든 생태계 구성원에 포함되니까 생태계 구성원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지라고 셋 다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3X로 잡아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설하는 쌤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쌤은 의도를 따져보자면 이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생태계의 개체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태계 그 자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어 라는 레오폴드의 입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전일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세 명이 다 틀렸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태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상가들 논의 자체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의도 자체가 아마 개체론과 전일론을
부분을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래서 X라는 거고요. 리을 D 같은 경우에는 레건, 테일러, 칸트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쌤이 이건 기출의 메타 하면서 종종 언급해주고 개념에서도 언급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테일러도 의무론이에요. 레건이 칸트를 계승한 의무론자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칸트야 뭐 워낙 유명한 근본 의무론자고 레건도 칸트를 계승한 사람이고 테일러도 굉장히 의무론자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테일러도 목적으로서의 추구해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의무론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퀄 목적으로 추구돼야 되는 존재 이퀄 내재적 가치가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존재. 칸트식 표현이지 그지? 내재적 가치가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당연히 될 수 있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레건 입장에서는 수단으로만 이용돼서 안 되는 존재가 삶의 주체까지고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인 거고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인 거고 당연히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니은 리을이 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9번까지도 풀어봤고요. 10번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이거 사실 이 문장 보고 끝나야 돼. 그지? 누구야? 칸트가 아니라 갈퉁이야. 갈퉁. 갈퉁의 폭력의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폭력의 삼각형. 직접 폭력. 이거 내가 몇 번째 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설하면서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기 자신도 점점 더 심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쌤이 계속 해왔었죠. 자기 자신도 계속 반복되고 완성된 폭력으로서 형성되어 나간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아. 직접 폭력도 구조 폭력을 낳을 수 있고 구조 폭력도 문화 폭력을 낳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인 거고 직접 폭력은 구조 폭력을 형성하고 당연히 구조 폭력도 직접 폭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폭력은 다른 폭력들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다른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은폐시키고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반면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수특이나 수학 같은 데는 종종 나왔지만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나온 제시문으로는 거의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갈퉁이 폭력의 삼각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신드롬이라는 개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요. 이렇게 이 폭력의 삼각형의 반대 차원에 있는 삼각형으로서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 직접 폭력이 없어지면 직접적 평화인 거고 구조 폭력이 없어지면 구조적 평화인 거고 문화적 폭력이 없어지면 문화적 평화인 거야. 이 평화가 생기면은 다른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일종의 평화의 신도름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직접 폭력만 없애면 직접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나머지가 다 그냥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시작해야지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고 그게 확실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언급도 지지난해 EBS 같은데 종종 제시가 되긴 했었어요. 그거랑 별개로 직접 폭력을 없앤 직접 평화, 구조 폭력을 없앤 구조 평화, 문화 폭력을 없앤 문화 평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뭐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 이런 표현을 갈퉁이 썼다는 것까지만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평화의 신드롬이라 그런다고. 이건 폭력의 삼각형이고.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가 상호 간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 평화 상태라는 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계약을 통해서 탄생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국제법이고 그 국제법이 기초하는 게 어디냐? 평화연맹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마치 칸트도 사회계약론자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평화연맹은 국가는 이제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자연인 상태에서의 인간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탄생시킨다면은 평화연맹이라는 건 국가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탄생시키는 거고 그 계약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제법이라는 것도 탄생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평화연맹에 기초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칸트한테는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 국제법은 평화연맹에 기초해야 된다가 확정조항의 2항이잖아. 그러니까 국가 간 상호 간의 계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이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평화연맹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된다. 이거 확정조항 3항이잖아. 그치? 확정조항 3항에 나와 있는 세계시민법이란 건 보편적 우호의 조건, 다른 말로 환대권에 국한돼야 된다. 환대권이라는 게 뭐야?
다른 나라 시민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환영해줘야 될 의무 혹은 환영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의미한단 말이죠.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환영받을 수 있는 환대권, 그 다른 말로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다 기억해줘야 되고요. 기업, 갈등,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가 없다. 갈등이 책 제목이야 이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게 책 제목이라고 갈등에.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다른 말로 폭력으로는 죽어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어요.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만 써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갈등이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니은 갈등,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있냐? 있지. 그 예술이라는 게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어? 이걸 문화적 폭력이라고 부른다고. 문화적 폭력은 되게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쌤이 저스트 디스나 기출의 메타 이런 걸 하면서도 강조를 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예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과학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종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언어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대중매체나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목록 정도는 기억해 둬야 돼요. 저스트 디스나 기출의 메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술, 과학, 종교 이런 데서 문화적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문화적 폭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적 폭력이나 직접적 폭력을 여기 나와 있죠.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은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 착취,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문화적 폭력인 예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칸트,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평화조약으로는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해. 이 얘기는 쌤이 종종 해왔던 얘기잖아요. 평화조약은 일반적으로 1대1로 맺는 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 이퀄 전 세계적인 영구 평화거든. 이건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칸트가 영구 평화를 언급하잖아. 그러면 전 세계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평화조약이란 건 결국 특정 국가들에 한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조약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들끼리의 일부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전 세계의 영구 평화를 가져오진 못한다. 그래서 평화조약이라는 게 확정 조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다라고. 평화조약엔 한계가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리얼, 갑과 을, 갈등과 칸트, 정치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칸트 입장에서 너무 당연해. 칸트 입장에서 정치체제를 뭘 강조를 많이 하니 보통? 공화정체라는 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야. 확정조항 1항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국가는 다 공화정체여야 된다. 공화정체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말하자면 이권분립 시스템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독재체제 혹은 왕권체제, 전제 왕권체제 이런 거랑 구분되는 백성들의 의견을, 사람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 확정조항 1항으로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가 공화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정치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짜 평화, 영구 평화 보장될 수 없고요. 갈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게 결국 이 시스템, 체제에 의해 가지고 가해지는 폭력이란 말이야.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착취나 억압 같은 게 발생한다는 건 결국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개선 없으면 구조적 폭력도 해결될 수 없고요. 그러니 적극적인 평화, 직접적 폭력에 구조 폭력, 문화 폭력까지 싹 다 해결되는, 간접 폭력까지 싹 다 해결되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선 정치 체제가 당연히 개선돼야 구조적 폭력도 없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보장될 수 없어. 정치 체제 개선 없이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역, 리은, 리을 이렇게 4번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11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 진인은 이 진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거 거의 100% 누가 쓰는 표현이야. 도가가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물론 이게 함정일 가능성이 아예 없긴 않겠지만 뒤쪽으로 가면서 이 도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가보면 되겠죠. 삶을 기뻐할 줄도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다. 이러면 도가 느낌 맞지, 그치? 왜냐면 도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 기뻐할 필요도 없고 슬플 필요도 없고 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혼돈 상태로 있다가 변해서 기가 되고 기가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니 결국은 기가 모인 게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변해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가 흩어져서 죽은 거야. 이건 추나 추동의 사계절이야. 이거 내가 도가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지. 계절로 비유하는 건 거의 100% 도가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혹은 밤과 낮이 순환하는 걸로 삶과 죽음을 비유하는 거는 도가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죽음은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흩어지는 거야. 원자가 흩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게 원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누굽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원자론.
영혼이라는 것도 신체라는 것도 육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조그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죽으면 흩어지는 거야. 살아있다는 건 원자가 모여있다는 거고.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는데 이걸 경험론이라고 부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공리주의에 시족격되는 사상이라서 쾌락이 곧 선이고 고통이 곧 악이다라는 입장을 공리주의랑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는 쾌락이고 나쁜 건 고통인데 그거 결국 감각에 달려있잖아. 감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고 쾌락도 없잖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근데 죽음을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나?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안 와 있으니까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나면은 우리 몸과 영혼이라는 게 완전 사라져 버려가지고 원자들이 흩어져가지고 감각을 느낄 수가 없으니 고통과 쾌락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느낄 수 없다면 죽음은 선도 악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선이고 악일 수 있는 것이지 죽음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선도 악도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고통도 줄 수 없으니까 악도 아니야.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좋아할 필요도 없고.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뭘로 가게 됩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는 정신적인 불안감 혹은 정신적 고통이 제거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정신적 평안 상태, 다른 말로 아타락시아 상태가 된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다. 현실에서 평온하게 정신적인 평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목표죠. 1번 갑, 도가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답이지 뭐.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 추나추동의 사계절이 변화하는 거랑 똑같아.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돼. 슬퍼하지 마. 왜 슬퍼해? 라고 얘기하면서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막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 예전에 해줬었잖아요. 저스티스 할 때.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도가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죽음이 삶의 단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계속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잘못된 건 뭐야?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죽고 나면은 또 기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또 다른 삶이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생사의 순환에서 전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인 과정은 맞지만 생사 순환에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원자로 흩어지기 때문에 감각할 수가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한테 고통을 줄 수 없어서 고통을 낳는다라는 표현부터 틀렸다라고 날려주셔야 되고,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이건 맞는 말이지, 그렇지?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선도 악도 아니고 고통이나 쾌락도 아니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라는 걸 알면 평온해지는 거야. 아타락시아, 정신적 평정 상태. 4번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슨 영원한 삶 같은 소리라고 있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원자가 다 흩어져가지고 무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죽음이라는 게 무슨 영원한 삶으로 간다. 이건 굳이 따지자면 플라톤이나 이런 느낌의 사람이나 할 법한 얘기죠.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영혼은 불멸함으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는 거지. 에피쿠로스 학파는 전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번 도가나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지. 그냥 흩어지는 거야. 흩어진다고 해서 걔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기가 흩어지면, 무의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기가, 원자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기가 흩어진다, 원자가 흩어진다. 그럼 기는 또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고, 원자 또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원자의 운동에 대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운동을 통해 가지고 원자가 막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이게 딱 뭉치면 또 다른 생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인간을 구성하는 기나 원자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둘 다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특정 요소가 모이면은 삶이고 흩어지면 죽음이다. 이거 도가나 에피쿠로스 학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가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게 삶과 죽음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겠죠. 어쨌든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연 속으로 다시 스며들어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1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 음식이랑 관련된 줄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잘 보니까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음식이란 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만약에 음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엄청난 고통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고통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해 주면 뭐가 증진되죠? 공리가 증진됩니다. 그리고 그건 인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 싱어의 원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원조를 해야 돼. 네가 버는 수익의 한 3%, 많으면 5% 정도는 무조건 기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싱어의 입장이죠.
무조건은 아니지 사실. 내가 풍요로운 사람일 때 희생할 수 있는 만큼 딱 희생해서 저쪽에 엄청난 이득을 올려줄 수 있으면 그때 공리가 증진되는 거니까 그때 기부하는 거지. 을,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도.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질서 정연할 준비가 끝난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이 갖춰지는 거거든. 이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에이 천연 자원 뭐 석유 같은 거 좀 없는 거 그 문제 안 돼. 질서 정연해질 수 있어. 해외 원조의 목적은 이 고통받는 사회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 정치적인 전통, 문화적인 전통이 부족해. 인권이 보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독재 문제나 빈곤 문제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 뭐 그 외에도 뭐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원이 부족한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라고 보긴 좀 힘들고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회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 적정 수준의 사회 이퀄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에는 적정 수준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적 사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자유적 측면의 사회가 조금 더 높은 단계고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받는 사회라면 적정 수준의 사회는 정의의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공적인 정의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적정 수준의 사회든 자유적 사회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롤스의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기억, 싱어,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그린 건 롤스도 아니고 싱어도 아니야.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평균적인 부의 격차를 줄여주면 공리가 올라가나 무조건? 싱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지 국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어주면 공리가 무조건 증진될까? 한국 GDP 반 뚝 돼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주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큰 불행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공리가 증진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싱어도 불평등을 해결한다 이런 걸 원조의 목적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롤스도 마찬가지로 원조의 목적은 모든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인권 정도는 알아서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국가 간의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거랑은 상관없어서 이건 싱어든 롤스든 틀린 거야. 니은, 싱어.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당연하죠. 해외를 도와주든 국내를 부조하든 부조는 이제 도와줄 부자, 도와줄 조자 써서 똑같이 도와준다는 뜻이야. 원조나 부조나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 어디를 도와주든 정당화되든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절대 빈곤을 해결한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공리를 증진한다라는 거야.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종도 국적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국 사람을 도와주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든 근본적인 목표는 항상 공리 증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결국 공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는 평등합니다.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100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100이 있으면 그 고통은 똑같이 취급받아야 되지 한쪽이 더 우월하다 한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등하게 돼야 된다. 해외 원조든 국내 부조든. 디귿, 롤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면 안 되지. 롤스는 기억나죠? 원조의 중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해외 원조를 하는 게 맞냐? 그건 맞아. 정의로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게 만든다는 거는 곧 그 사회가 스스로 자기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 맞거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니까.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수립된다면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개입하잖아요. 자율성에 침해하는 겁니다. 그 국가를 강제로 이렇게 막 자율성을 침해해가지고 하는 거는 롤스가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원조를 할 때는 절대로 온정적 간섭주의를 쓰지 말라. 부권주의적인 간섭을 하지 말라. 강제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수립되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원조의 중단점이라고 부르죠.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리얼, 싱어, 롤스. 기아 상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기아 상태라고 얘기하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절대 빈곤이라 그래. 이거 쌤이 개념 완성 때도 얘기했었고 기출의 메타 때도 조만간 얘기하게 될 내용인데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인가? 라는 선지가 예전에 롤스 싱어 공통으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롤스 입장에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일종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롤스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 원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무조건 돈을 막 퍼부어 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어 놓은 거에 방점을 두 가지고 도와주면은 그 사회가 스스로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게 직접 내가 돈을 퍼부어서 갖다 막 살려준다, 막 돈을 막 하늘에서 돈을 퍼부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그냥 돈을 막 갖다 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최소한 정도의 경제적인 원조도 함께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정치적 전통과 법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사회가 알아서 자기만의 분배 정의를 잘 실현하면서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롤스에게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준다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이건 따로 좀 외워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지는. 그러면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지, 롤스 입장에서. 싱어 입장에서는 어떠냐? 싱어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싱어는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 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우리가 약간의 희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절대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공리는 무조건 증진되는 거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보편적인 의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책임이라는 거는 부자들한테 더 많이 부과되겠죠. 싱어 입장에서 봐도.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책임은 부자들이, 더 풍요로운 사람들이 또 더 많은 돈을 내도 더 작은 희생이라고 간주될 수 있잖아. 1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이랑 1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이랑 어떻게 똑같겠어. 그러니까 100억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맞아. 실제로 책임은 부자들한테 더 많이 좀 주어질 수 있어. 근데 일단 돕는 거 자체는 보편적인 의무라고 싱어도 얘기한다는 점에서 싱어 입장에서도 맞는 선지. 아마 쌤 생각에는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온 선지들 중에서 그나마 이 선지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롤스 입장에서도 싱어 입장에서도 좀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기억 디귿이 너무 누가 봐도 오답이거든. 그래서 니은 리을을 찾는 게 엄청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을 선지에 대한 해설, 방금 전에 쌤이 해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꼼꼼하게 들으시면서 기억이 안 나면 반복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쉬운 문제죠.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나가 뭔지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에 여러 금속을 넣어 하나의 금속을 만들어내듯이 주류 문화와 이민자 문화를 융합시켜 용광로에 막 넣어가지고, 이거 용광로 이론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동화주의에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외국에서 넘어온 이민자 문화가 있어. 걔네들을 그 자체로 인정해주냐? 아니,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우리 문화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섞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네 정체성 포기해라. 우리 문화로 통합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동화주의에 해당되는 용광로 이론이고요. 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여긴 용광로고 여긴 샐러드 보면 되죠. 그렇죠? 샐러드 보울 이론은 어디에 해당되는 이론이었습니까? 다문화주의에 해당되는 이론이었단 말이지. 샐러드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니네 문화 정체성 인정해줄게. 우리 문화 정체성도 인정할게. 말하자면 모두가 평등한 문화가 되자. 위계 자체를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화주의에 비해서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다문화주의가 센 거. 이질적 문화를 관용한다. 당연히 다문화주의가 세지. 동화주의는 인정 안 하는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거. 당연히 다문화주의가 세지. 동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인정 안 해요. 우리 주류 문화 위주로 하나로 합쳐서 융합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거. 당연히 다문화주의가 셉니다. 뭐야? 셋 다 다문화주의가 높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도 높고 Y도 높고 Z도 높게 되면은 X 높고 Y 높으면 여기로 가게 되겠죠? Z는 일단 빼고 여기로 갔다가 Z까지 높아버리면 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니은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3차원의 구도 속에서요. 니은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4번. 자, 시민불복종 문제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갑,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 둘 다 심각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롤스입니다. 쌤이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 자유랑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침해하면은 롤스 입장에서 시민복종의 대상이 된다. 심각한이란 표현도 중요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소소한 위반은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차등의 원칙은 빠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차등의 원칙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서 사람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 얘기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싱어.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라서 쌤이 기출의 매트에서 정말 수없이 분석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해석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더 잘 인정되겠죠.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는 부작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이득과 부작용을 비교해가지고 이득이 더 클 때만, 이 악의 크기가 더 클 때만 시민불복종해라라는 의미고요. 병,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이 사람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단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돼. 누구야? 소로.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어? 양심에 따라 저항해. 너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저항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소로죠. 무슨 다수의 정의가 아니고 무슨 공리의 원칙이야. 그냥 내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지. 즉각적으로 불복종하고 그냥 무대법 방식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빠꾸로 이제 불복종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소로죠. 롤스, 싱어, 상남자식 시민 불복종. 약간 소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롤스, 싱어, 소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롤스는 예스고 나머지는 아니오로 연결되면 돼요.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가? 롤스 입장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민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롤스 입장에서 틀렸기 때문에 바로 틀린 선지입니다. 다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해도, 다수 의사가 반영됐다, 민주적,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해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롤스가 꽤나 많이 하는 편이죠. 롤스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재정 방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 얘기 못 알아들었으면 기출의 메타를 반드시 다시 들으면서 쌤이 이 얘기 다시 정리해 주는 거 꼭 들어보세요. 헌법에 제정된 절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정됐다고 해도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해도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도 있는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닌 거지.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권위에 저항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롤스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수 의사를 반영해서 민주적 합법적으로 제정되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법이 되게 되는데 그 법에도 저항할 수 있으니까, 심각한 부정일 수 있으니까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도 저항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니은 B, 싱어는 예스고 소로는 아니오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있잖아요. 싱어 입장에서도 X예요. 다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해도 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불복종하는 게 맞는 거라서 싱어 입장에서도 X. 소로 입장에서도 무슨 다수 입장 같은 소리 하는 게 내 양심에 따라가지고 불복종하는, 다수 의사를 반영했든 말든 이러면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스, 싱어, 소로 셋 다 X라고 대답하는 선지라고 봐줘야 된다. 니은 B, 싱어는 맞고 소로는 틀리고.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 싱어 입장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왜? 실패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은 반작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반작용 혹은 부작용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싱어 제시문 분석 잘하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싱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불복종이 실패했을 때 반작용에 따라 가지고 시민불복종 말고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 시민불복종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은 점점 더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시민불복종이 반복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나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막 또 다른 수단을 써가지고 이 법을 없애지 못하게 막 방법을 짜게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민불복종 하는 사람들, 이 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그 법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싱어가 언급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크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작용이란 것도 있잖아. 시민불복종이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시민불복종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보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계속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실제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 부작용만 계속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실패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럼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주의자니까요. 싱어 같은 공리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공리가 증진 안 되면 무의미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싱어 입장에서는 양심에서 비롯됐든 말든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소로 입장에서는 어때? 소로는 실패 가능성 같은 거 생각 안 해. 노빠꾸라고, 노빠꾸. 야, 내 양심에 따라가지고 이 법이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을 해. 그러면 정의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고하는 거야.
무슨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 같은 걸 따지고 앉았어. 그냥 즉각적으로 불복종하는 거고 내 양심의 소리만 듣는 거라고. 말 그대로 완전 상남자스러운 그냥 불복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로 입장에선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좀 나쁘게 보면은 완전 자기 만족에 가까운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싱어만 예스라고 하면 돼.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야씨 이거 기출의 메타를 성실하게 들은 친구들은 알 겁니다. 쌤이 최근에 이거를 이 기출 제시문에서 읽어주면서 요거랑 관련된 문장을 나는 이게 정말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 근데 이게 딱 나왔다 이 말이야. 이거 법에 대한 존중심에 따라 가지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기출 문제들 중에서 시민 불복종 파트에 기출 메타 들으신 친구들은 시민 불복종 파트의 제시문 잘 뒤져보시면은 이거랑 관련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사회에 따라 가지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정도가 되게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해도 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가 좀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이미 되게 높은 나라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좀 더 잘 정당화될 수 있어. 왜냐하면 부작용이 적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법도 신뢰하고 민주주의도 신뢰하고 그러고 있으면 시민불복종에 따라서 위법행위 좀 한다 그래도 아 쟤네 위법행위 하는구나.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법과 민주주의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서 부작용이 적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법에 대한 존중심이 되게 약한 사회라면은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걸 딱 해버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새끼들 법 어기네? 나도 어겨야지 룰루랄라 이러면서 바로 사회 혼란 같은 게 막 찾아오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되게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정확하게 나왔죠. 그대로 이거 정도면 쌤이 적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여기 말고 나온 선지들도 쌤이 뭐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당연히 다 나왔죠. 근데 사실 나는 그냥 선지로 이미 나왔거나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적중이라고 하진 않아. 이런 거 정도는 돼야 적중이라고 할 수 있죠. 제시문을 분석을 해주면서 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쌤 커리를 무난하게, 특히 기출의 메타 무난하게 들어온 친구들은, 잘 복습하고 그랬던 친구들은 이거 무조건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리을 D 소로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민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 같은 소리 하네. 사회적 승인은 필요 없어. 내 양심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소로 입장에서 틀린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3번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1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 롤스네 롤스. 무지의 베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뭘 모른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우연성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연적 우연성이든 사회적 우연성이든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 이러면 사회적 우연성이고 계층 이런 것도 사회적 우연성이고 천부적 자산, 능력, 지능, 체력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 우연성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기의 운수, 우연성을 전혀 모르게 무지의 베일을 쓴다. 원초적 입장 속에서 이렇게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소유물에서의 정의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을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노직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이전, 교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노직 입장에서. 기억부터 봅니다. 롤스,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이거 제시문 쌤이 일일이 해석해 줄 필요 없겠죠.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이 부여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 소유물을 옮겨주는 것이고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억, 롤스,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의로운 분배 결과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롤스 기본적으로 무슨 정의관이야? 절차적 정의관이란 말이야. 롤스나 노직이나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거든. 절차적 정의관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절차가 옳았다면, 정의로운 절차가 만들어져서 사회에 녹아들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는 무조건 옳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롤스 입장에서 정의로운 분배 결과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정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잘 적용된 사회 제도가 있는 와중에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 얘기한 거란 말이지.
정의의 원칙이 녹아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분배가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이게 정의롭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조건 정의로운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또 조정이 필요할까? 딱히 조정은 필요 없지.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 그런 건 차등의 원칙도 적용됐을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일 거예요. 그걸 추가로 막 조정해줄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지. 그냥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이면 그걸 냅둬도 괜찮은 거야. 롤스 입장에선. 정의의 원칙을 따라서 옳은 절차를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는 무조건 옳은 거기 때문에 딱히 조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니은 롤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지. 롤스가 사회협동체라는 개념을 엄청 강조한다고. 사회협동체가 뭐냐? 사회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동해야 잘 돌아가는 협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쌤이 사회협동체라는 단어를 엄청 강조합니다. 항상 롤스 얘기할 때마다. 사회협동체를 알아야 롤스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사회협동체라는 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을 해줘야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야.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분업을 잘 이루게 해줘야지, 자기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수호를 해줘야지 사회협동체가 잘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근데 사회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이 협동에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협동에서 나가게 될까? 아,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분배 방식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협동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일 안 해. 지금 이제 방구석에서 이제 그냥 백수가 되어버리거나 일종의 히키코모리 뭐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애를 안 낳거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혹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그래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분배 절차가, 분배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가 않다고 생각되면 협동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럼 사회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사회가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정의관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협동할 거란 말이지. 근데 모두가 만장일치를 하는 건 쉽지 않아. 왜? 우연성 때문에. 내 우연성에 유리한 방식으로 자꾸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지의배를 쓰고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고 나오면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게 가상의 실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이 정의의 원칙을 사회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분배를 진행해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한번 되게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회협동체라는 그 개념에 기반해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배. 그게 뭐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분배라는 거죠. 쌤이 뭐 워낙 자주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디귿, 노직.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 허용해서는 안 돼? 교정 말고도 국가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 정확히 말하면 노직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뭐예요? 최소국가라는 게 있잖아. 이 외에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최소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교정 말고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계약의 감독과 집행이죠.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 그리고 집행하는 거. 정당하게 자유로운 두 계약자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누군가 위반해버린다면 그건 부정의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자유롭게 계약했으면 그거 지켜 임마. 전세금을 3억 받고 이 집에서 2년 살게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나올 때 전세금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면 돌려주란 말이야. 전세 사기 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계약의 감독이고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의 역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이건 최소국가의 역할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쌤이 항상 정리해줬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리을, 롤스 노직,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분배 정의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건 롤스고요. 노직은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분배 정의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까지는 롤스나 노직이나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롤스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고 첫 번째 이론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노직 같은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자라서 원래 개인들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노직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한다라는 얘기는 롤스까지만 맞아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정의의 원칙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보는 불평등한 분배 구조. 그리고 그 전에 기본적인 자유, 신체의 자유나 재산의 자유 같은 것들, 재산 소유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받는다.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롤스는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한다라는 얘기가 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노직은 딱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 분배 정의의 목표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과정이 오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리를 통해 가지고 취득과 이전과 교정의 원리만 잘 적용되면 된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과정만 잘 지켜지면 됐지. 그 이상으로 뭘 바라냐. 불평등이 있으면 뭐 어때? 과정이 오라는데 역사적인 원리만 확실하게 정의로웠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노직 입장에서 딱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노직이 탈락되는 선지. 그렇게 되면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16번입니다. 갑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했는데 끝났어.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했어. 그러면 순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순자한테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그니처 표현이다. 존귀함과 비천함, 어른과 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자를 구분해가지고 직분을 구별해 준 거지, 그치? 선왕이 이 예를 통해가지고 직업을 나눠주는 걸 통해가지고 최소한의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이 예의를 통해가지고 예의 없고 예의 있는 것을 분별해가지고 말하자면 욕망을 어느 정도 제한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직업을 통해가지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욕망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는 게 예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통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일을 맡겨가지고, 그치? 예를 통해가지고 합당한 일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순자가 기본적으로 후천적 능력에 따라 가지고 직업을 분배하는 걸 강조한다는 얘기가 이 능력에 맞춰 가지고 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들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천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직업을 분배한다. 분업 시스템을 가져간다. 신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바로 떠올려야죠. 그렇죠? 신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 즉 소명이라는 걸 주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칼뱅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명이니까 직업에는 귀천 따위는 없고요. 기억 순자,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개인의 자질, 다른 말로 능력이지. 정확히 말하면 후천적인 자질이라고 봐줘도 되겠습니다.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거 말고. 선천적인 거 가지고 나눈 사람은 플라톤이고, 순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후천적인 자질 혹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직업을 분배한다. 니은 순자,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맞아요. 예를 통해 가지고 직업이 분배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직분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귿, 칼뱅,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의 귀천 같은 건 없어요. 모든 건 신의 신성한 소명이기 때문에, 신이 내려주신 일종의 미션이기 때문에 신의 일에 우리가 같이 손을 거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그런 신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에 귀천 따위는 없습니다. 리을, 순자, 칼뱅,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생활관료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르크스 정도가 내가 하고 싶은 노동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의미 정도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표현을 쓰지, 순자나 칼뱅이나 뭐 맹자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지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직업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서 바로 탈락시켜주면은 정답은 1번. 굉장히 쉬운 편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이거 완전 독해 문제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챗GPT 같은 거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중 많은 것들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야. 원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어떤 게 살짝 떠오를 수 있어. 그치? 저작권이랑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입장 두 개가 카피라이트랑 카피레프트잖아. 이쪽은 카피라이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저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소유권보다는 아무래도 공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봐야 된다. 이거는 대놓고 카피레프트잖아. 그치? 어떤 사람들은 레프트를 주장해. 카피레프트를 주장해. 정보라는 거를 공공재로 봐가지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일종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배타적인 사용권 자체를 폐지해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지만 그런 건 데이터 원저작자의 노력과 정당한 권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라이트의 입장을 글쓴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 왜? 저작권을 보호해서 원저작자는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더 많은 유인을 가질 것이다. 다른 말로 성취 동기가 올라간다. 성취욕이라는 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게 전형적인 카피라이트의 논리잖아.
저작권을 인정해가지고 돈 벌 기회를 마련해줘야지,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돈 벌 기회를 마련해줘야지 성취욕이 올라가서 더 많이 열심히 만들 거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카피레프트나 카피라이트나 똑같지만, 레프트는 공공재로 취급해가지고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더 많고 질 좋은 정보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해서 소유권을 보장해줘야지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성취욕이 올라가서 더 많고 양질의 정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지만 가는 방향이 다른 두 가지의 입장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고, 이 신문 칼럼에서는 라이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공공재로 보호돼야 된다. 이거 레프트 입장이니까 탈락. 공공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라이트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 아니죠.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작권 보호와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는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저작권을 보호해주면 오히려 성취욕이 올라와가지고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거죠. 4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원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라이트의 전형적인 논리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은 원작자 동의 없이 가능해야 된다. 아니, 동의 없이 가능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라이트의 입장이 아니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카피라이트의 입장으로는 4번 선지가 적합하다고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8번.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은 사회 안전과 관련되고 사회 안전과 관련되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라는 걸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제 보수주의지, 보수주의. 출산, 양육, 사회 안정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는 성관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결혼해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쪽에 가까운 보수주의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 간의 성관계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얘기 보면 다시 한번 보수주의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성과 관련된 그 밖의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쾌락적 가치라든지 인격적 가치라든지 쾌락적 가치는 이제 말 그대로 쾌락이랑 관련된 영역이고, 인격적 가치는 사랑이랑 관련된 영역인데, 어쨌든 그런 그 밖의 가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의 안정성과 출산 목적에 기여하는 것에서 파생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보수주의적 가치, 생식적인 가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회 안정의 가치랑 관련되는 것이고, 그 외의 가치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보수주의의 전형적인 입장. 결혼과 출산이 전제된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건 아니야. 결혼 출산 안 해도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어. 심지어 사랑마저도 정당한 성관계의 필수 요건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뭘로 가겠어? 자유주의로 가겠지. 사랑도 괜찮아. 결혼 출산도 괜찮아. 성인들만의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대표적인 자유주의의 두 가지 조건이죠. 자발적인 동의, 성인 간의 자발적인 합의,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악 금지의 원칙.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정당화가 되면은, 적용되면은 자유주의적으로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해당되는 거죠. 1번 보수주의. 성관계는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독해 잘해야 돼. 잘 보면은 종족 보존이랑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 출산, 양육 이런 게 종족 보존이랑 관련된 거지. 하지만 사회 안정과 관련된다고도 적혀 있잖아요. 종족 보존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사회 안정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종족 보존은 출산, 양육이랑 관련된 거고, 사회 안정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들끼리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이란 게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됨으로써 이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거랑 관련된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지. 다른 맥락의 얘기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2번 보수주의. 성의 쾌락적 가치 추구와 생식적 가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죠. 보면은 그 밖의 가치도 인정해주는 면이 있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의 안정성과 출산 목적에 기여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식적 가치가, 쾌락적 가치가 생식적 가치에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아예 양립이 안 된다. 생식적 가치를 추구하면 쾌락적 가치는 절대 즐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 밖의 가치도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독해를 통해서 잘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문제는 항상 독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국어 이제 독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비문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서 근거를 찾아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3번 자유주의. 상호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당연하지. 서로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런 것에 부합하는 성관계는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겠죠. 서로 존중하면서 자발적인 동의에 상호 피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아주 간단한 선지였습니다.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에는 해악 금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악 금지의 원리가 적용되잖아. 지금 여기 보면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해악 금지의 원리란 말이야.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고,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든 결혼이 전제된 성관계든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들 입장에선 사랑이 전제된 것도 결혼이 전제된 것도 정당화될 수 있거든.
대신에 어쨌든 사랑이 존재했든 결혼이 존재했든 상관없고 해악 금지의 원리는 항상 적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5번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보수주의가 탈락이지. 왜냐하면 사회 안정이랑 관련되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보수주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라고 보는 게 보수주의일 거기 때문에 보수주의 입장에서 무조건 틀려가지고 탈락.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서로 피해 안 주고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안정이랑 관련된 가치까지 자유주의가 챙기는 건 아니다. 보수주의가 챙기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은 무난하게 또 3번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죠. 이 19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형제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야, 도덕 법칙이야, 칸트 바로 들어가는 거고,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칸트 입장에서 꽤 중요한 제시문에 나오는 문장이고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쌤이 기출 메타 하면서 설명해 줬었고 앞으로 계속 킬 더 킬러 같은 데서 가면서도 반복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살인을 실제로 한 놈도 죽여야 되지만 살인에 협력했던 놈 혹은 플러스 알파 명령했던 놈도 죽여야 된다라고 칸트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칸트는 내적 해악성에 비례한 형벌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악함이라는 게 살인을 실제로 한 놈한테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서 그거에 비례해서 사형을 내려줘야 되지만 협력했던 놈이나 명령했던 놈도 그 정도의 내적 사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쌤이 꽤 많이 단순화시킨 논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칸트고요. 갑은.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는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이거 중요한 문장이다. 시민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처분하려고 막 죽이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사회 계약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이에 생략된 논리가 되게 많죠. 루소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회계약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게 아니거라. 하지만 생명권을 양도해요. 국가에다가. 이거 무슨 논리로 정당화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내 생명권이 침해당하면 안 되는데 내 생명권이 침해당할 가능성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옆에 있는 다른 사회계약자인 시민이 나를 죽이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사형 받겠다고 약속해. 만약에 네가 나 죽이면 너 사형 당한다고 약속해. 그럼 얘가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야, 나도 무서워. 네가 날 죽일까 봐. 그러니까 너도 약속해라고 하겠지? 오케이, 우리 둘 다 약속하자. 야, 지금 사회계약하는 사람들 다 약속해. 우리 생명권을 양도해가지고 사형제라는 걸 만드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어겨버려서 사회계약을 할 때 만들어 놓은 이 조건을 어겨버리면은 우리 전부 다 국가에다 생명권 양도한 상태니까 국가가 우리 생명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자고. 그 생명권을 양도해가지고 사형제를 만들어서 이 사형제를 통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그게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권을 양도한다는 말이 마치 국가에다가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생명을 갖다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생명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처분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존받으려고. 이 사형제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는 어쨌든 그 약속을 어겨버린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민이 아니야. 국가의 적이고 공공의 적이야. 더 이상 도덕적인 인격체로, 법률적인 인격체로 간주될 수 없어. 이 말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 사형에 처해지거나 추방되어야 된다라는 게 루소의 입장이라는 거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쫙 한번 정리했고요.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누군가요?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시민에 대해서 국가가 전쟁으로 선빵을 날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베카리아가 강조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부당한 전쟁인 거지. 이득이 되지도 않아, 사형이라는 게. 공리주의적으로도 부정당해.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나으니까, 사형보다도. 그리고 계약론적으로도 사형이라는 거는 국가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도 없단 말이야. 자살할 권리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남한테 처분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죽일 권리를 양도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계약론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양도할 수가 없고 생명 양도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서 국가가 부당하게 일으키는 전쟁이다. 국가가 그럴 권리도 없는데 사람을 함부로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아. 종신노역형이 나으니까. 필요하지도 않아. 이런 걸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를 주장하려고 한다.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엄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베카리아가 보기에 사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잔혹한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인도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가지고 공리주의적으로도 사회계약론적으로도 사형제를 비판하는 논거를 내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인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 사형이나 고문 같은 거 하지 말자. 1번 AF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비판이어야 됩니다.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강구한다.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제시문이에요. 루소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이 루소 입장에서는 사형일 수도 있고 추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제거한다는 얘기는 꼭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추방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사형해서 제거할 수도 있는데 루소 입장에서도 어쨌든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형이든 추방이든 간에. 그러니까 루소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사형을 통해서 제거되는 게 맞는 건데 루소도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루소가 간과하지 않아가지고 틀린 선지. 베카리아한테는 할 수 있는 비판 맞아요. 그렇죠? 베카리아는 살인자가 시민사회에서 꼭 제거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속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남아있을 수는 있으니까. 2번 B 같은 경우에는 루소가 칸트한테 하는 비판이어야 됩니다.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강구한다. 이건 오히려 칸트가 루소한테 할 비판이지. 국가 존립이라는 걸 목적 중에 하나로 두는 사람은 오히려 루소예요. 루소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계속 존립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생명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사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루소는 사형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형벌 혹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원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되게 공리주의스러운 모습을 여기서만 보이기도 합니다. 사형이라는 건 결국 국가 존립 혹은 공익을 위해서 혹은 국민들의 생명 보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루소의 입장이라면 칸트 같은 경우에 국가 존립이라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정의 실현이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형을 받아라. 그냥 이 목적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범죄자가 살인을 의혹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만 사형을 받아야 된다. 혹은 범죄자의 내적 해악성에 비례해서 그냥 사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가 루소한테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3번 C 같은 경우에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사회계약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는 건 루소도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루소나 베카리아 같이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게 맞고 사실 이건 칸트도 해당되는 거야. 칸트도 사회계약론자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할 때 만들어지는 공적 이성이라는 게 형벌권을 가지고 있다고 칸트가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도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형벌이 집행돼야 된다는 거 맞고 루소나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다 맞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사회계약론자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돼요. 4번 D.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강구한다.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란 건 살인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는 칸트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려면 살인자도 옛날에 사회계약할 때 생명권을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루소 입장에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해야 되는데 그 살인자의 동의라는 게 실제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라는 게 살인자가 옛날에 생명 양도했기 때문에 사형에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람 죽이면 나도 죽을게라는 거에 약속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루소고 베카리아 입장에선 살인자가 옛날에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제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입장. 그러니까 루소나 베카리아는 둘 다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려면 살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칸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칸트는 살인자라는 존재를 현상체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칸트 입장에서 이 현상체 인격이라는 건 되게 불완전한 인격의 차원이라서 얘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칸트 입장에선 공적 이성이 살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냥 죽는 것이고 공적 이성이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공적 이성이 그렇게 판단하면 가는 거예요. 사회계약에 근거했다라는 얘기는 칸트도 할 수 있지만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사회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사회계약이란 건 결국 공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칸트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가 아니라 A랑 F로 들어가야 돼요. 칸트가 베카리아나 루소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요거랑 관련된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꼭 기출의 메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쌤이 자세한 얘기를 거기서 사형제 파트에서 많이 해주니까요. 5번 이 베카리아랑 칸트가 동해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구한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당연하지, 그치? 동해보복 원리는
똑같이 이 범죄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해악을 가하는 원리잖아. 그건 칸트가 쓰는 얘기지 베카리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악을 안 가해도 괜찮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도 그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종신노역형이라는 건 동해보복은 아니지만 그게 공리를 최대한 증진시켜 줌으로 그게 사회계약 내용에도 맞음으로 그 형벌을 갈 수 있으니까 동해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종신노역형 같은 거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거든. 베카리아 입장에서. 칸트 입장에선 동해보복 원리는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선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할 수 있는 정확한 얘기다라고. 정답 자체는 되게 쉬웠었죠. 사실 5번이 정답인데 5번 정답이 되게 쉬웠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쌤 해설을 정확하게 들어주시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정답이 명확해가지고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번. 마지막 문제 쉬웠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거 대표적으로 불교가 맨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생하기 때문에 저것이 생하고 이게 살아나니까 저게 살아나고 이거 연기 얘기하는 거죠. 연기.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 이게 없어서 저게 없고 이거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이게 소멸해서 저게 소멸한다. 다 연결돼 있다. 세단에 갈 때가 마치 삼각대처럼 탕 위에 서려고 하려면 서로서로 의지해야 삼각대 마냥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불교가 연기를 기반으로 상호 의존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억, 불교 입장에서 세상 모든 존재의 생멸을 연기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생겨나고 소멸하는 건 모두 연기 때문이야. 상호 의존 때문이야. 만물이 서로 관련되고 상호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고정불변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고정불변하는 김현수가 김현수로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고정불변의 자아에 대한 집착. 사실 자아에 대한 집착 말고도 어떤 집착도 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집착, 영원한 젊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싹 다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자아는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잖아. 이 불교 입장에서 무아잖아, 그렇지?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고 나 자신조차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아에 대해 가지고 집착하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사상, 무상사상, 항상 영원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별 사물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실체다. 전혀 독립적이지 않아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 거지 독립적인 실체라는 건 절대 없다고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독립적 실체는 없다라는 얘기 불교 얘기할 때 쌤이 항상 강조했었죠. 그거를 기억하신다면 무난하게 독립적인 건 없어. 다 상호 의존하는 거야. 미음 8정도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른다. 불교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뭐야? 고집멸도잖아. 인생은 고통이야. 그 고통은 집착에서 나와. 그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고집멸이니까 세 번째 소멸.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되는데 해탈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도, 고집멸도 중에 마지막 도, 8정 도의 수양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8정도 말고도 어떤 게 있어? 사막, 육바라밀 이런 수행 방법들 있잖아. 그런 것들 지금쯤 까먹으셨으면 반드시 다시 외워주셔야죠. 뭐 도가의 좌만과 심재라든지 유교의 경과 성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는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관리 20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길게 거의 한 2시간에 달하게 문제 해설을 해봤죠. 사실 쌤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3시간 예상했어. 예상보다 이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빡세게 해설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지 중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해설 잘 들어보셨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제시문은 9월 때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굉장히 재밌는 제시문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킬더킬러에서 쌤이 그 다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기출의 메타 다음 커리큘럼인 수특 수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 정리하는 되게 빡센 심화 내용까지 완벽하게 다 다루는 그런 커리큘럼에서 쌤이 수특 수완 얘기는 다시 정리해 줄 거고 당연히 6평, 9평에 나온 새로운 내용도 싹 다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9평은 못하겠다. 9평 전에 나오는 커리큘럼이니까 6평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줄 생각이니까 그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 수특수완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다 들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점수 충분히 오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커리큘럼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잘 쳤다고 제발 방심하지도 마.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뭐 만점을 받았거나 한두 개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생일이 완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계속 보려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 쌤이 커리큘럼에서 하는 심화적인 내용들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랑 관련해서 성실하게 계속 따라오는 자세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은 이번에 잘 안 나왔어도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하나하나 성적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불교에서.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란 말이야. 집착하지 마시고 이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6평 보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쌤은 이제 기출의 메타를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2주 휴강 정도, 기말고사 기간에 2주 휴강하고 나서 7월 한 초중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킬 더 킬러라는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모의고사 이전에 있는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볼 거니까 조만간 또 기출의 메타에서도 킬 더 킬러에서도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쌤은 조만간 다시 한번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